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가 나이 드신 어르신이 손을 벌리고 계신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지나치셨나요? 아니면 잠깐이라도 마음이 불편하셨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어르신들 중 일부가 한때는 여러분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잘 살았던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실제로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76살 김모 씨는 20년 전만 해도 강남의 아파트 2채를 소유한 건설업자였습니다. 직원만 30명을 거느렸고 명절 때마다 자녀들에게 용돈으로 100만 원씩 주던 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폐지를 춥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은 쓸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됐어.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7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거의 35%에 달합니다. 3명 중 1명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로 70대 이후에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왜 하필 70대일까요? 왜 40대, 50대도 아니고 60대도 아닌 70대에 이런 일이 집중적으로 일어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70대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간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죠? 남자가 80세, 여자가 85세 정도 됩니다. 6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은퇴 후 삶이 무려 20년에서 25년이나 남는 겁니다. 거의 4분의 1세기를 더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수입은 고정되어 있거나 줄어드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대 초반에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였습니까? 2,500원 정도 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7,000원, 8,000원 합니다. 3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게다가 70대가 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째,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죠.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건 기본이고요. 심하면 암, 치매, 뇌졸중 같은 중병도 생깁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둘째, 주거비입니다. 집이 있어도 관리비, 수리비가 들어가고요. 월세나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더 심각합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계약 갱신할 때마다 부담이 커지죠. 셋째, 관계 유지 비용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경조사비, 친구들과의 모임, 손주들 용돈, 이런 것들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끊기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경조사를 치르게 됩니다.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생활비는 14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5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차액이 거의 90만 원이죠. 이 돈을 어디서 메워야 할까요? 대부분은 모아둔 저축이나 자산을 조금씩 까먹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보다 오래 살거나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기면 그 저축이 바닥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70대 중반이나 후반쯤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손에 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녀에게 손을 벌리거나 정부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직접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70대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못하죠. 그러다 보니 결국 폐지 줍기, 빈병 모으기,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70대 위기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런 서서히 찾아오는 위기가 아니라 갑자기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지금부터 그런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분의 사연입니다. 김철수 씨 가명입니다. 올해 78살입니다. 제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쪽방촌에서 만난 분입니다. 김 씨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분이 그렇게 화려한 과거를 가진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구부정한 허리, 손에는 플라스틱 봉지를 들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깜짝 놀랄 만한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50대 초반,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쯤에 건설 자재 유통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건설 붐이 한창이었죠. 아파트가 여기저기 올라가고 도로가 뚫리고 그럴 때였습니다. 김 씨는 시멘트와 철근을 도매로 공급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로 시작했지만 점점 커져서 직원이 30명이 넘는 회사가 됐습니다. 매출이 연간 100억 원을 넘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김 씨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2채 샀고 수입차를 몰았고 골프를 즐겼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 유학을 보냈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제주도나 강원도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 김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는 김 씨가 60세 되던 해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한 건설사 사장이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자재를 공급해달라는 거였죠. 계약 규모가 무려 50억 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기뻤습니다. 한 번에 50억 원어치 물건을 팔 수 있다니 이건 정말 큰 기회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금을 받지 못하고 자재를 먼저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선금을 30% 정도 받고 시작하는데 그 건설사는 돈이 없으니 일단 물건을 공급하면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위험한 조건이긴 했지만 그 건설사가 나름 이름이 알려진 곳이었고 계약서도 썼으니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50억 원이라는 큰 거래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결국 김 씨는 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아서 자재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철근, 벽돌 이런 것들을 몇 달에 걸쳐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그 건설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사장은 잠적했고 현장은 멈췄습니다. 김 씨가 공급한 자재값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김 씨는 한순간에 20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겁니다. 게다가 그 건설사의 연대 보증까지 서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의 다른 빚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 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서 메우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빚이 너무 컸거든요. 결국 강남 아파트 2채를 모두 팔았습니다. 당시 시세로 각각 6억 원, 7억 원 정도 했으니까 합쳐서 13억 원 정도 됐죠. 하지만 그것도 모자랐습니다. 이자가 계속 붙었거든요. 김 씨는 회사도 정리하고 직원들도 다 내보내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빚을 갚기 위해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때 김 씨 나이가 62세였습니다.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김 씨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자동차도 없어지고 예금도 다 압류됐습니다. 심지어 아내와도 이혼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이런 삶을 견딜 수 없다며 떠났죠.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자기 생활이 있었고 계속 돈을 대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김 씨는 65세부터 78세인 지금까지 13년 동안 쪽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월세가 2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걸로 방세 내고 밥 먹고 살아갑니다. 가끔 폐지를 주워서 팔아서 용돈을 마련합니다. 하루에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벌죠. 그 돈으로 소주 한 병 사서 마십니다. 그게 김 씨의 유일한 낙입니다. 후회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지.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냥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50억이라는 말에 정신을 못 차렸지. 그리고 사람을 너무 믿었어. 계약서 하나 믿고 20억을 쏟아부었으니까. 김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아무리 큰 기회처럼 보여도
리스크가 크면 절대 올인하면 안 됩니다. 김 씨는 회사 전체의 운명을 한 거래에 걸었습니다. 이건 도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둘째, 연대보증은 절대 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연대보증만은 하지 마세요. 이건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더 보수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50대, 60대는 이미 공격적으로 돈을 벌 나이가 아닙니다.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김 씨 같은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 상당수가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이번만큼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중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녀 때문에 모든 걸 잃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박순자 씨 역시 가명입니다. 올해 75살입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의 고시원에서 만났습니다. 박 씨는 남편과 함께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박 씨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둘이 벌어서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세 채 샀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살 집이었고 나머지 둘은 투자용이었습니다.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던 시절이었으니까 꽤 현명한 선택이었죠. 실제로 그 아파트들의 가치는 몇 년 사이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박 씨 부부에게는 자녀가 셋 있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였습니다. 박 씨는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학까지 모두 보냈고 결혼할 때도 크게 도와줬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결혼할 때 박 씨는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줬습니다. 시세로 4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였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살아라. 우리는 작은 집으로 가면 돼. 그렇게 말하며 흔쾌히 줬습니다. 작은 아들한테는 투자용 아파트 한 채를 줬습니다. 이것도 3억 원 정도 했죠. 이거 월세 받아서 생활에 보태 써라. 딸한테도 줬습니다. 남은 투자용 아파트 한 채를 딸 명의로 넘겼습니다. 3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집이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아파트 세 채를 모두 줬습니다. 총 가치로 따지면 10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럼 박 씨 부부는 어디서 살았을까요? 남편 명의의 작은 빌라 한 채를 샀습니다. 억 원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우리 둘이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해. 자식들 잘 되는 게 최고지.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 큰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남편을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간병비며 기저귀 값이며 이것저것 따지면 그 정도는 나갔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박 씨가 모아둔 예금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예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자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지금 이렇게 병원에 계신데 병원비 좀 보태줄 수 있겠니?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금 저도 대출 갚느라 힘들어요. 집값이 떨어져서 갭이 안 맞아요. 정말 여유가 없어요. 작은 아들도 비슷했습니다. 저도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빠듯해요. 죄송해요.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시댁 눈치도 봐야 하고요. 남편한테 말하기도 그렇고요. 양해해 주세요.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나눠준 자녀들인데 한 달에 250만 원도 나눠서 못 낸다는 겁니까? 박 씨는 다시 애원했습니다. 그럼 셋이서 나눠서 한 달에 80만 원씩만 보내줘. 그러면 되잖아. 하지만 자녀들은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사시는 집 파시면 되잖아요. 그 돈으로 버티세요.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억 원짜리 빌라를 팔았습니다. 실제로는 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금매로 내놨으니까요. 그 돈으로 박 씨는 18개월을 버텼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생활비 쓰고 250만 원씩 병원비 내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나갑니다. 9천만 원은 30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돈이지만 박 씨는 최대한 아껴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폐렴에 걸렸습니다. 추가 치료비가 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또 욕창이 심해져서 특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결국 박 씨의 돈은 18개월 만에 바닥났습니다. 박 씨는 또 자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이제 정말 한 푼도 없어. 어떡하지? 자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아빠를 집으로 모셔오세요. 병원에 계시니까 돈이 드는 거잖아요. 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인 남편을 집에서 어떻게 돌봐요? 24시간 간병이 필요한데요? 게다가 자기 집도 없는데 어디로 모셔온다는 겁니까? 박 씨는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그럼 너희 집에라도 방 하나 내줘. 엄마가 아빠 모시고 가서 살게. 큰아들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엄마, 그건 안 돼요. 저희도 아이들 있고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반대해요.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박 씨는 남편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 요양시설로 옮겼습니다. 시설은 낙후됐고 간병 인력도 부족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 씨 자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월세가 25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자녀들이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녀가 부양 능력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거든요. 박 씨는 75세의 나이에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하고 한 달에 50만 원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고시원 월세 내고 밥 먹고 간신히 삽니다. 박 씨는 일주일에 한 번 남편이 있는 요양시설을 찾아갑니다. 교통비가 왕복 5천 원입니다. 그것도 아까워서 걸어가려고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불가능했습니다. 후회하세요? 자식들한테 그렇게 다 줬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죠. 엄청 후회해요.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다 줬는데? 법적으로 되돌릴 수도 없대요.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증여한 건 증여한 거라고. 생활비를 안 주는 것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대요. 그냥 자식들 마음이 그런 거죠. 박 씨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0억 원을 줬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나눠서 줘도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한 푼도 안 줘요. 명절에도 안 와요. 전화도 안 해요. 내가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이럴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분들 중 상당수가 박 씨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다 주고 정작 자신은 빈손이 된 경우죠. 여기서 교훈이 뭘까요? 첫째, 재산을 자녀에게 줄 때는 반드시 부양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달 얼마를 생활비로 준다, 거주할 공간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을 명확히 써야 합니다. 둘째, 재산을 한꺼번에 다 주지 마세요. 나눠서 주거나 자신이 사용할 몫은 반드시 남겨두세요. 최소한 70세까지, 80세까지 쓸 돈은 확보해 두세요. 셋째, 자녀를 믿지 마세요. 아무리 효자, 효녀라고 해도 결혼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생기고 자기 자녀가 생기면 부모는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넷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세요. 증여가 아니라 신탁이나 연금 형태로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박 씨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를 믿었다가 모든 걸 잃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영호 씨 가명입니다. 올해 82세입니다. 부산의 한 무료 급식소에서 만났습니다. 이 씨는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알뜰하게 저축했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이 1억 원 정도 됐고 그동안 모은 돈까지 합치면 2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 돈을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금리가 낮긴 했지만 안전하니까요. 한 달에 이자로 5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됐죠. 혼자 사는 이 씨로서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7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씨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 교사였죠. 친구가 말했습니다. 영호야,
나 사업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겠어? 이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친구가 설명했습니다. 요즘 건강식품 시장이 크잖아. 나 거기에 투자하려고 해. 중국에서 원료 싸게 들여와서 국내에서 가공해서 팔면 마진이 엄청나. 내가 계산해 봤는데 6천만 원만 투자하면 1년에 3천만 원은 벌어. 이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영호야, 우리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잖아. 내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했어? 이거 정말 확실해. 계약서도 쓰고 이자도 줄게. 월 1%씩 줄게. 월 1%면 연 12%입니다. 은행 금리가 2% 정도인데 6배나 높은 이자였습니다. 게다가 30년 지기 친구의 부탁인데 거절하기가 미안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6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친구는 약속대로 매달 60만 원씩 이자를 갖다 줬습니다. 이 씨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친구는 믿을 수 있어. 그런데 7개월째부터 이자가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래. 다음 달에 2달치 몰아서 줄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달도 이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 씨는 친구에게 전화했지만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니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건 민사 문제니까 법원에 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계약서로는 소송에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준 건 맞지만 사기라고 입증하기 어렵거든요. 그냥 사업이 안 돼서 못 갚는 거라고 하면 끝입니다. 결국 이 씨는 6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 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놨던 겁니다. 연대 보증을 선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씨의 도장을 몰래 찍어서 대출을 받은 거였습니다. 어느 날 이 씨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3개월째 연체됐습니다. 빨리 갚으세요.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대출이요? 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이 씨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출 금액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제 도장을 도용한 겁니다 라고 항변했지만 은행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신 명의로 되어 있으니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도장 도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 씨는 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씨는 6천만 원을 빌려준 것도 모자라서 6천만 원의 대출금까지 책임지게 됐습니다. 합쳐서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씨가 가진 전 재산이 2억 원인데 1억 2천만 원을 날린 겁니다. 남은 돈은 8천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돈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씨가 75세 되던 해에 심장 질환이 생겼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수술비와 입원비로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남은 돈은 6천만 원. 이 씨는 그 돈으로 월세방을 얻고 최대한 아껴 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병원비가 계속 늘었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이런 약값만 한 달에 15만 원이 나갔습니다. 결국 이 씨의 돈은 79세에 바닥났습니다. 지금 이 씨는 82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55만 원 받습니다. 쪽방에 살면서 월세로 20만 원 내고 나머지로 생활합니다.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점심은 무료 급식소에서 얻어먹고 저녁은 편의점에서 할인하는 도시락을 삽니다. 가끔 폐지를 주워서 팔아서 용돈을 마련합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지. 못 찾았어. 아마 다른 도시로 갔거나 이름을 바꿨거나 경찰도 찾지 못했으니까. 후회되세요? 당연히 후회하지. 그런데 더 후회되는 건 내가 그 친구를 믿었다는 거야. 30년을 알고 지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 사람을 봐도 제대로 본 게 아니었나 봐. 이 씨의 이야기에서 배울 교훈은 이겁니다. 첫째,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친구라도 돈 문제에서는 절대 믿지 마세요. 특히 큰 돈은 더더욱 안 됩니다. 친구가 사업한다고 투자하라고 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둘째,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은행 금리의 2배, 3배를 준다는 건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수익률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셋째, 계약서만 믿지 마세요. 계약서가 있어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넷째, 도장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마세요. 심지어 가족한테도 조심해야 합니다. 도장 하나로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나이가 들수록 투자는 하지 마세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은행 예금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이 씨 같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친구를 믿었다가, 친척을 믿었다가, 지인을 믿었다가 모든 걸 잃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이가 들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벌려고 하지 마세요. 지키는 데 집중하세요. 자, 이제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건강 문제로 모든 걸 잃은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성철 씨와 그의 아내 김미숙 씨 모두 가명입니다. 최 씨는 올해 78살, 김 씨는 75살입니다. 인천의 한 노인 쉼터에서 만났습니다. 최 씨 부부는 평범한 중산층이었습니다. 최 씨는 중소기업에서 격리부장으로 근무했고 김 씨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자녀는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60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시세로 2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집이었습니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죠. 최 씨 부부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집도 있고 빚도 없고 연금도 나오니까 노후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주말에 찾아와서 밥 먹고 가곤 했습니다. 손주도 둘 낳았죠. 최 씨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70세 되던 해 아내 김 씨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방금 먹은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고 집 주소를 잊어버리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아내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약을 챙겨 먹이고 산책을 시키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녔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김 씨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 돌아다니고 낮에 잤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해서 기저귀를 차야 했습니다. 최 씨는 혼자서 아내를 돌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밤에 한숨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아내를 감시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거나 집을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자주 생겼거든요. 최 씨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와서 아내를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이 들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돼서 본인 부담금은 50만 원 정도였지만 그것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혼자서는 밥도 못 먹고 옷도 못 입고 화장실도 못 갑니다. 의사는 요양병원 입원을 권했습니다. 최 씨는 고민 끝에 아내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요양병원비는 한 달에 270만 원이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돼도 200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최 씨 부부의 연금이 한 달에 150만 원인데 병원비가 200만 원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부족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모아둔 예금으로 메웠습니다. 그런데 예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얘야, 엄마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남편 월급으로 빠듯하게 사는데 여유가 없어요. 최 씨는 딸을 설득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만 도와줘. 부탁이야. 딸은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6개월 동안 50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딸은 더 이상은 힘들어요. 아빠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를 2억 3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시세가 조금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집을 판 돈으로 최 씨는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남은 돈 2억 2천만 원으로 병원비를 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병원비를 내면 2억 2천만 원은 60개월, 그러니까 5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 계산에서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바로 자기 생활비입니다. 월세 50만 원의 식비, 교통비, 의료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들어갑니다. 결국 최 씨는 한 달에 300만 원씩 쓰게 됐습니다. 2억 2천만 원은 40개월, 그러니까 3년 4개월 만에 바닥났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최 씨는 또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니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절망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요양병원에 있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는데 돈은 없었습니다. 결국 최 씨는 아내를 병원에서 퇴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료 요양시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최 씨는 월세방에서 아내를 직접 돌봤습니다. 78살의 노인이 75살의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최 씨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아내가 밤에 돌아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면 최 씨가 달래야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씻기고 이 모든 걸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최 씨의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혈압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6개월 뒤 드디어 무료 요양시설에 자리가 났습니다. 최 씨는 아내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시설은 낙후됐고 간병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기 어려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55만 원을 받습니다.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건 5만 원뿐입니다. 최 씨는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점심 한 끼를 무료 급식소에서 얻어먹습니다. 아침과 저녁은 굶습니다. 가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 식품을 할인받아서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내가 있는 요양시설을 찾아갑니다. 교통비가 왕복 6천 원입니다. 한 달이면 2만 4천 원입니다. 그것도 아까워서 걸어서 가려고 했지만 거리가 10km가 넘어서 불가능했습니다. 후회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후회는 무슨? 아내가 아픈 건 누구 탓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팔자가 이런 거지. 다만 아쉬운 건 미리 준비를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치매 보험이라도 들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최 씨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통계를 보면 75세 이상 노인의 약 10%가 치매입니다. 10명 중 1명꼴이죠.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드는 비용은 1년에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억 원에서 3억 원입니다. 여기서 교훈이 뭘까요? 첫째, 건강보험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특히 장기간병 보험, 치매 보험, 암보험 이런 건 필수입. 둘째, 노후 자금을 계산할 때 의료비를 넉넉히 잡으세요. 보통 사람들은 의료비를 한 달에 20만 원 정도로 잡는데 실제로는 100만 원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집을 너무 일찍 팔지 마세요. 집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집을 팔아버리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넷째, 자녀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자녀들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부모를 경제적으로 돕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섯째, 정부 지원 제도를 미리 알아두세요. 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수급, 무료 급식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사례를 들려드렸습니다. 사업 실패, 자녀의 배신, 친구의 사기, 건강 문제. 이 4가지가 70대 이후 빈곤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대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이 안전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지금 빚이 있습니까? 대출, 신용카드 미납금,
친구한테 빌린 돈, 이런 게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 빚이 여러분의 월 수입보다 많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위험합니다. 빚은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의 자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집, 예금, 주식, 이런 것들이요. 혹시 자산의 대부분이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집 한 채가 전부라든가, 주식이 전부라든가. 만약 그렇다면 위험합니다. 자산은 분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여러분의 월 수입은 얼마입니까? 국민연금, 개인연금, 월세 수입, 이런 것들을 합쳐서요. 그리고 월 지출은 얼마입니까? 만약 월 수입이 월 지출보다 적다면 지금 당장 저축을 까먹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언젠가는 돈이 바닥납니다. 네 번째 질문, 여러분은 비상금이 있습니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이요. 최소한 1년치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여러분은 보험이 있습니까? 건강보험, 장기간병 보험, 이런 것들이요. 만약 없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가입도 어려워집니다. 여섯 번째 질문, 여러분은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줬습니까? 만약 넘겨줬다면 생활비를 받는 조건이 문서로 되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위험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보증을 섰습니까? 친구, 친척, 자녀, 누구든요. 만약 섰다면 지금 당장 보증을 해지하세요. 보증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여러분은 고수익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은행 금리의 2배, 3배를 준다는 투자요. 만약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빠져나오세요. 그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8가지 질문 중에서 하나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여러분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재산 관리의 황금 원칙을 따르세요. 원칙 하나, 빚을 지지 마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빚은 독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지거든요. 원칙 둘, 보증을 서지 마세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절대 보증은 안 됩니다. 원칙 셋, 투자를 하지 마세요. 60세 이후에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은행 예금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원칙 넷, 자산을 분산하세요. 집만 있으면 안 됩니다. 현금도 있어야 하고 연금도 있어야 합니다. 원칙 다섯, 비상금을 확보하세요. 최소한 1년치 생활비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예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모든 걸 주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자녀도 부담이 없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재산을 주고 싶다면 반드시 조건을 붙이세요. 생활비를 얼마씩 준다, 거주 공간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을 법적 문서로 만드세요. 그리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공증을 받으세요. 또한 자녀에게 한꺼번에 다 주지 마세요. 나눠서 주거나 자신이 쓸 몫은 반드시 남기세요. 셋째, 보험을 준비하세요. 나이가 들면 아프게 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미리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특히 중요한 건 장기간병 보험과 치매 보험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암보험도 있으면 좋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고요? 그래도 가입하세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내는 게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병원비로 수천만 원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넷째,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두세요. 우리나라에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무료급식, 무료요양시설, 이런 것들이요. 미리 알아두면 위기가 닥쳤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 받으세요. 사회복지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다섯째,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건강하면 의료비도 안 들고 자녀에게 부담도 안 주고 스스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세요.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건강이 좋아집니다. 음식을 가려 먹으세요. 술, 담배는 줄이세요.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세요. 여섯째, 사회활동을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면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칩니다.
친구를 만나고 취미 생활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어 있으세요. 일곱째, 배우자와 대화하세요. 노후 계획은 혼자 세우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와 함께 세워야 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쓸 것인지, 만약 한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야기하세요. 여덟째,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재산 관리, 세금, 상속, 이런 문제는 복잡합니다.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재무설계사, 세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상담비가 아깝다고요? 그 상담비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수억 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값비싼 투자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홉째, 욕심을 버리세요. 나이가 들면 더 벌려고 하지 마세요. 지키는 데 집중하세요. 한 번만 더, 이번만큼은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살아가세요. 그게 70대, 80대를 평화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밥 먹고, 걷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남이 더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사례입니다. 이름과 장소는 바꿨지만 내용은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만난 분들도 모두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조언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빚을 지지 마세요. 보증을 서지 마세요. 투자를 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다 주지 마세요. 보험을 준비하세요. 건강을 지키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이 간단한 원칙들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전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민센터에 가세요.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세요. 노인복지관을 찾아가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도 있고 민간 단체 지원도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 무료 의료 서비스, 긴급 주거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후 자금을 지키는 구체적인 전략과 정부 지원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노후를 보내려면 한 달에 최소한 얼마가 필요할까요? 막연하게 적당히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73살 할머니 한 분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편과 단둘이 사십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봅니다.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한 달에 얼마 정도 드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글쎄, 150만 원? 아니, 170만 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쓰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만 가계부를 써보시죠. 정확히 얼마가 나가는지 확인해 보시죠. 한 달 후, 이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한 달에 220만 원이 나가요. 저는 150만 원 정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220만 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자신이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막연하게 적당히 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갑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단독 가구는 한 달에 평균 140만 원,
부부 가구는 한 달에 평균 2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이라는 건 최소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인 숫자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인간답게 노후를 보내려면 정말 최소한으로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말입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목별로 하나하나 계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돈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준비가 부족하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 미리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에 제가 특별한 팁 하나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 하나만 실천해도 한 달에 5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유익한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식주 기본 생활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집이 있어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게 의식주입니다. 그럼 이 의식주에 한 달에 최소한 얼마가 드는지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거비입니다. 여러분, 집은 어떻게 사십니까? 자기 집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사십니까? 이것부터 상황이 다릅니다. 자기 집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월세는 안 나가겠죠? 하지만 관리비는 나갑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한 달에 얼마나 나갈까요? 지역마다 다르고 아파트 크기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관리비가 한 달에 평균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갑니다. 여기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가 추가됩니다. 전기세는 계절마다 다르지만 평균 5만 원 정도, 수도세는 2만 원 정도, 가스비는 겨울에는 10만 원, 여름에는 3만 원 정도라고 보면 평균 6만 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관리비 10만 원, 전기세 5만 원, 수도세 2만 원, 가스비 6만 원, 합치면 23만 원입니다. 이게 자기 집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합니다. 요즘 서울에서 20평대 아파트 전세금이 얼마입니까? 최소 2억 원입니다. 2억 원을 은행에서 빌렸다고 가정하면 이자가 연 4%라고 해도 한 달에 66만 원씩 나갑니다. 여기에 관리비 23만 원을 더하면 한 달에 89만 원입니다. 월세는 더 비쌉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여기에 관리비까지 하면 한 달에 83만 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집이 있으면 주거비가 한 달에 약 23만 원, 전세나 월세를 살면 한 달에 약 80만 원에서 90만 원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전세로 살았어. 젊었을 때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는 돈이 없었고 나중에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못 샀어. 지금 70이 넘었는데 아직도 전세야. 한 달에 관리비까지 합치면 90만 원씩 나가. 이게 얼마나 부담인지 몰라. 여러분, 주거비만 해도 한 달에 최소 23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나갑니다. 평균을 잡으면 50만 원 정도로 봐야 합니다. 다음은 식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끼 먹으시죠? 아침, 점심, 저녁. 한 끼에 최소한 얼마가 들까요? 집에서 직접 해먹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외식은 나중에 따로 계산하겠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먹습니다. 밥, 김치, 계란, 국. 한 끼의 재료비가 약 3천 원 정도 듭니다. 점심도 비슷합니다. 밥, 반찬, 국. 약 4천 원 정도. 저녁은 좀 더 먹습니다. 밥, 고기나 생선, 야채, 국. 약 6천 원 정도. 하루에 3천 원 더하기 4천 원 더하기 6천 원, 총 13,000원입니다. 한 달이 30일이니까 13,000원 곱하기 30, 39만 원입니다. 이게 한 사람 식비입니다. 부부면 2배니까 78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식, 과일, 우유, 이런 것들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더 나갑니다. 그러면 부부 식비가 한 달에 88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90만 원으로 봐야 합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배추 한 포기가 5,000원입니다. 계란 한 판이 6,000원입니다. 돼지고기 삼겹살 1kg이 15,000원입니다. 예전보다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장 보러 마트에 가면 가슴이 답답해. 예전에는 5만 원이면 장바구니가 가득 찼는데 지금은 5만 원으로 겨우 반밖에 안 차. 그래서 요즘은 고기를 잘 안 사. 야채 위주로 먹어. 그래도 한 달에 60만 원은 나가. 여러분, 식비를 아끼려고 고기를 안 드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골절이 생기고, 골절이 생기면 병원비가 몇백만 원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식비는 아끼지 마십시오. 한 달에 최소 80만 원에서 90만 원은 잡아야 합니다. 부부 기준입니다. 혼자 사시면 50만 원 정도로 봐야 합니다. 다음은 생활 필수품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옷, 신발, 속옷, 양말, 수건, 휴지, 세제, 샴푸, 비누, 치약, 칫솔 이런 것들입니다. 한 달에 옷을 몇 벌 사십니까? 매달 사지는 않으시죠? 계절마다 한두 벌씩 사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에 8벌 정도, 한 벌에 5만 원씩이라고 하면 1년에 4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약 3만 3천 원입니다. 신발은 1년에 2켤레 정도 사신다고 하면 한 켤레에 5만 원씩, 1년에 1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약 8천 원입니다. 생활용품은 한 달에 얼마나 들까요? 휴지, 세제, 샴푸, 비누, 치약 이런 것들 합치면 한 달에 약 3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통신비가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이 한 달에 얼마나 나갑니까? 요즘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쓰시죠? 한 달에 평균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나갑니다. 집에 인터넷이 있으면 또 2만 원에서 3만 원 나갑니다. 교통비도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타시죠? 어르신은 무료지만 택시 타실 때도 있고 시외버스 타실 때도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5만 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옷 3만 3천 원, 신발 8천 원, 생활용품 3만 원, 통신비 5만 원, 인터넷 3만 원, 교통비 5만 원 합치면 약 19만 원입니다. 넉넉하게 2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주거비 50만 원, 식비 90만 원, 생활 필수품 20만 원, 합치면 160만 원입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냥 먹고 자기만 해도 한 달에 160만 원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기본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의료비입니다. 여러분, 60대, 70대가 되면 병원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안 좋아집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이 올라가고 관절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럼 병원비가 한 달에 얼마나 나갈까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기적으로 먹는 약이 있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이런 것들입니다. 한 가지 약이 한 달에 5천 원에서 만 원 정도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본인 부담금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약을 한 가지만 먹는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서너 가지는 먹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위장약 이렇게 네 가지만 먹어도 한 달에 3만 원에서 4만 원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약을 타려면 진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한 달에 한 번 가면 진료비가 5천 원에서 만 원 정도 듭니다. 1년이면 12번 12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값 4만 원 더하기 진료비 만 원,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병원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갑자기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배가 아프거나 넘어져서 다치거나 그러면 응급실에 가거나 병원에 추가로 가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소에는 혈압약만 먹어.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나가. 그런데 작년 겨울에 독감에 걸렸어. 병원에 갔더니 주사를 맞아야 한대. 주사 맞고 약 타고 3만 원 나왔어.
그리고 2주일 후에 다시 가서 또 10,000원 나왔어. 한 달에 병원비가 70,000원 나온 거야.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50,000원 정도 나가지만 갑자기 아프면 10만원, 20만원씩 나갑니다. 평균을 잡으면 한 달에 10만원 정도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비급여가 뭔지 아십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백내장 수술, 무릎 주사 이런 것들입니다. 임플란트 한 개에 얼마입니까? 평균 150만원입니다. 물론 만 65세 이상은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한 개의 본인 부담금이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치아가 2개만 나쁜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서너 개는 나쁩니다. 백내장 수술은 얼마입니까? 한쪽 눈에 평균 200만원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40만원 정도 됩니다. 양쪽 눈하면 80만원입니다. 무릎 주사는 얼마입니까? 한 번에 10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관절이 안 좋으면 석 달에 한 번씩 맞아야 합니다. 1년이면 4번 80만원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인공관절 수술이요. 비용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700만원이래요. 건강보험 적용하면 250만원 정도 본인 부담금이래요. 저는 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사로 버티기로 했어요. 석 달에 한 번씩 20만원짜리 주사를 맞아요. 1년이면 80만원이에요. 한 달로 나누면 67,000원이에요. 이게 매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비급여 치료를 받을 일이 생깁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100만원 정도는 나간다고 봐야 합니다. 한 달로 나누면 83,000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입원비입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하면 얼마나 나갈까요? 하루 입원비가 평균 10만원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3만원 정도 됩니다. 일주일 입원하면 21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병비가 추가됩니다. 간병인을 쓰면 하루에 10만원에서 15만원입니다. 일주일이면 70만원에서 105만원입니다. 입원비 21만원 더하기 간병비 70만원, 일주일에 91만원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작년에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골반뼈가 부러졌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죠. 수술을 했어요. 2주일 입원했어요.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 다 합쳐서 500만원 나왔어요. 저는 그 돈이 없었어요. 자식한테 빌렸어요. 나중에 갚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갚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자식들이 저를 대하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미안하고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갑자기 입원하면 한 번에 몇백만 원이 나갑니다. 이걸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합니까? 비상금을 따로 모아두거나 실비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실비보험은 얼마입니까? 60대는 한 달에 약 5만원, 70대는 한 달에 약 8만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기 병원비 10만원, 비급여 치료비 8만원, 실비보험 5만원, 합치면 한 달에 23만원입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건강하면 좀 덜 나가고 아프면 더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강검진 비용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검진은 무료지만 정밀검진은 돈을 내야 합니다. 평균 30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3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치과, 안과 비용도 있습니다. 치과는 1년에 한두 번은 가야 합니다. 스케일링, 충치치료 이런 것들 하면 1년에 50만원 정도 나갑니다. 한 달로 나누면 4만원입니다. 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이런 것들 검사하고 치료하면 1년에 50만원 정도 나갑니다. 한 달로 나누면 4만원입니다. 보청기는 어떻습니까? 귀가 잘 안 들리면 보청기를 써야 합니다. 보청기 한쪽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입니다. 양쪽이면 400만원에서 600만원입니다. 물론 한 번 사면 5년은 씁니다. 1년으로 나누면 100만원, 한 달로 나누면 8만원입니다.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 병원비 23만 원, 건강검진 3만 원, 치과 4만 원, 안과 4만 원, 보청기 8만 원, 합치면 한 달에 4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의료비만 한 달에 40만 원입니다. 이게 최소한입니다. 큰 병에 걸리면 훨씬 더 나갑니다. 암에 걸리면 1년에 몇 천만 원씩 나갑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병에 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하면 의료비가 적게 나갑니다. 건강을 지키는 게 돈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산한 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도 더 있습니다. 바로 인간답게 살기 위한 비용입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친구도 만나야 하고, 취미 생활도 해야 하고, 여행도 가야 합니다. 먼저 사회생활 필수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경조사비, 친구 모임, 명절 용돈, 이런 것들입니다. 경조사비는 한 달에 얼마나 나갑니까? 친구나 친척이 돌아가시거나 결혼하거나 하면 부조를 해야 합니다. 한 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합니다. 한 달에 평균 2번 정도 있다고 하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경조사비 때문에 파산할 뻔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친구 3명이 돌아가셨어요. 조카가 2 결혼했어요. 친척 아이가 돌잔치했어요. 경조사비만 1년에 150만 원 나갔어요. 한 달로 나누면 12만 5천 원이에요. 저는 국민연금이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경조사비만 12만 원 나가면 남는 게 38만 원이에요.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요즘은 경조사를 되도록 안 가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경조사비 부담이 엄청납니다. 안 낼 수도 없고 내자니 부담되고.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10만 원은 잡아야 합니다. 친구 모임 비용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합니다. 한 번에 1만 원에서 2만 원씩 씁니다. 한 달에 2번이면 2만 원에서 4만 원입니다. 명절 용돈도 있습니다. 설날, 추석에 자식들한테 용돈을 주거나 받습니다. 요즘은 주는 경우보다 받는 경우가 많지만 손주들한테는 줘야 합니다. 손주가 셋이면 한 명당 5만 원씩, 설날 추석 2번이면 1년에 30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2만 5천 원입니다. 생일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도 있습니다. 손주 생일에 선물을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손주가 셋이면 1년에 30만 원 정도 나갑니다. 한 달로 나누면 2만 5천 원입니다.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경조사비 10만 원, 친구 모임 3만 원, 명절 용돈 2만 5천 원, 생일 선물 2만 5천 원, 합치면 한 달에 18만 원입니다. 거의 20만 원으로 봐야 합니다. 다음은 문화와 여가 활동 비용입니다. 집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해야 합니다. 복지관이나 노인대학 비용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하지만 재료비나 교재비는 내야 합니다. 한 달에 평균 2만 원 정도입니다. 운동 비용도 있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이런 곳에 다니면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냅니다. 물론 공원에서 무료로 운동할 수도 있지만 겨울에는 실내에서 해야 합니다. 영화나 공연도 가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문화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화 한 편에 1만 원, 공연 한 번에 3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달에 평균 2만 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여행 비용도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여행을 가야 합니다. 당일치기 여행이라도 가야 합니다. 버스 여행 한 번에 5만 원, 1박 여행 한 번에 20만 원 정도 합니다. 1년에 2번 가면 4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3만 3천 원입니다.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대학 2만 원, 운동 5만 원, 영화 공연 2만 원, 여행 3만 원, 합치면 한 달에 12만 원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3번 수영장에 가. 한 달에 5만 원 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친구들이랑 등산을 가. 버스비, 밥값 합치면 3만 원 정도 들어. 1년에 2번은 1박 여행을 가. 한 번에 20만 원씩. 이렇게 하니까 1년에 100만 원 정도 나가. 한 달로 나누면 8만 3천 원이야. 돈이 들긴 하지만 안 쓸 수가 없어.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에 걸려. 우울증에 걸리면 병원비가 더 나가.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다. 정신 건강이 중요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우울하면 병이 생깁니다. 병이 생기면 병원비가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문화여가 활동은 필수입니다. 최소한 한 달에 10만 원은 잡아야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회생활 비용 20만 원, 문화여가 비용 1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 생활비 160만 원, 의료비 40만 원, 사회문화비 3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2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비상금과 예비비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게 계획대로만 됩니까? 갑자기 일이 생깁니다. 집에 있는 물건이 고장 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거나 합니다. 먼저 집 수리비입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가 얼마입니까? 간단한 수리는 10만 원, 교체하면 300만 원입니다. 수도가 새면 수리비가 5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전기 문제가 생기면 역시 10만 원 정도 듭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작년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돈이 없었습니다. 자식한테 빌려서 교체했습니다.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비상금이 없었어요.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었어요. 보일러 교체하려면 300만 원이 필요한데 어디서 구해요? 아들한테 빌렸어요. 아직도 못 갚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비상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요.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3년 모으면 360만 원이에요. 다음에 또 보일러 고장 나면 그 돈으로 고칠 거예요. 여러분, 비상금이 중요합니다. 집 수리비, 가전제품 교체비, 휴대폰 고장, 안경 교체, 이런 것들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가전제품 교체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냉장고 교체하면 100만 원, TV 교체하면 50만 원, 세탁기 교체하면 60만 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10년에 한 번씩은 교체됩니다. 10년 동안 냉장고, TV, 세탁기 다 교체하면 210만 원입니다. 1년으로 나누면 21만 원, 한 달로 나누면 17,500원입니다. 휴대폰도 2, 3년에 한 번은 바꿔야 합니다. 한 대에 50만 원 정도 합니다. 2년에 한 번이면 1년에 25만 원, 한 달로 나누면 2만 1,000원입니다. 안경도 2, 3년에 한 번은 바꿔야 합니다. 한 개에 20만 원 정도 합니다. 2년에 한 번이면 1년에 1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8,300원입니다.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집 수리비 17,000원, 가전제품 17,000원, 휴대폰 2만 원, 안경 8,000원, 합치면 한 달에 약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 계산한 의료비 40만 원은 평균입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수술을 하면 훨씬 더 나갑니다. 그래서 비상의료비를 따로 모아두어야 합니다. 최소한 50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없으면 한 달에 10만 원씩 모으십시오. 5년이면 600만 원이 됩니다. 실비보험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5만 원 정도 냅니다. 이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절대 아끼면 안 됩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실비보험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이 아까워서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합쳐서 200만 원 나왔습니다.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비보험을 들 걸 그랬어요. 한 달에 5만 원 아끼려다가 200만 원을 한 번에 냈어요. 40개월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낸 거예요. 너무 후회돼요. 여러분, 실비보험은 꼭 들으십시오. 한 달에 5만 원이 부담스러워도 꼭 들으십시오. 나중에 큰돈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집 수리 및 물품 교체비 6만 원, 비상금 적립 10만 원, 실비보험 5만 원, 합치면 한 달에 21만 원입니다. 자, 이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산한 걸 다 합치면 얼마가 나올까요? 기본 생활비가 160만 원이었습니다. 주거비 50만 원, 식비 90만 원, 생활필수품 20만 원, 의료비가 40만 원이었습니다. 정기 병원비, 비급여 치료비, 실비보험,
건강검진, 치과, 안과, 보청기, 사회문화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경조사비, 친구 모임, 명절 용돈, 문화여가 활동, 비상금과 예비비가 21만 원이었습니다. 집 수리비, 물품 교체비, 비상금 적립, 실비 보험.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160만 원 더하기 40만 원 더하기 30만 원 더하기 21만 원, 총 251만 원입니다. 거의 260만 원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려면 한 달에 260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부면 얼마입니까? 식비랑 일부 비용은 공유하니까 정확히 2배는 아니지만 대략 350만 원 정도로 봐야 합니다. 이게 사치스럽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해외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비싼 차 타는 것도 아니고 명품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밥 먹고 병원 가고 친구 만나고 최소한의 문화생활 하는데 이 정도 돈이 듭니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나 받으십니까?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이 한 달에 6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다릅니다.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받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이 없으시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십시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최대 33만 7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면 각각 받으니까 한 달에 67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60만 원 더하기 기초연금 33만 원 합치면 한 달에 93만 원입니다. 부부면 186만 원입니다. 둘째, 개인연금이나 저축입니다. 젊었을 때 개인연금을 들었거나 저축을 했으면 그걸 매달 찾아 쓸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으면 좋습니다. 만약 목돈이 있으면 은행에 예금하십시오. 요즘 이자가 연 3% 정도 됩니다. 1억 원을 예금하면 1년에 300만 원, 한 달에 25만 원 이자를 받습니다. 셋째, 부업이나 일자리입니다. 60대, 70대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급식 도우미, 청소, 배달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73살인데 아파트 경비를 하십니다. 한 달에 40만 원 받으십니다.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일하는 게 좋아요.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거든요. 일하면 사람들도 만나고 시간도 빨리 가요. 넷째, 월세나 이자 수입입니다. 작은 집이라도 있으면 월세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자녀 지원입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한 달에 조금씩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대하지 마십시오. 있으면 다행이고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계십시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 기초연금 33만 원, 개인연금 30만 원, 부업 30만 원, 월세 3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183만 원입니다. 필요한 돈이 260만 원인데 들어오는 돈이 183만 원이면 부족한 돈이 77만 원입니다. 이 돈은 어디서 구합니까? 저축한 돈을 조금씩 꺼내 쓰거나 생활비를 줄이거나 자녀 지원을 받거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활비를 어디서 줄입니까? 식비를 줄이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의료비를 줄이면 병이 악화됩니다. 사회문화비를 줄이면 우울해집니다. 결국 저축한 돈을 조금씩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50대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60대부터는 늦습니다. 하지만 60대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70대는 달라집니다. 연령대별로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0대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부터 10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 60대에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십시오.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예금하면 한 달에 30만 원 이자를 받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더하면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부업까지 하면 150만 원입니다.
60대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10년 동안 준비하면 70대는 달라집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하십시오.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예금하면 한 달에 16만 원 이자를 받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더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됩니다. 70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저축은 어렵겠지만 생활비를 줄이고 소득을 늘리십시오.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십시오.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십시오.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65세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50대부터 준비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10년 동안 1억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지금은 이 돈을 예금해서 한 달에 30만 원 이자를 받습니다. 남편은 국민연금 80만 원, 부인은 기초연금 33만 원 받습니다. 부업으로 한 달에 40만 원 법니다. 총 183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 30만 원 더하면 한 달에 213만 원입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저축한 돈을 조금씩 쓰면서 편안하게 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70세 독거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60대부터 준비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10년 동안 6,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지금은 이 돈을 예금해서 한 달에 16만 원 이자를 받습니다. 기초연금 33만 원 받습니다. 노인 일자리로 한 달에 20만 원 법니다. 총 69만 원입니다. 혼자 사니까 생활비가 적게 듭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저축한 돈을 조금씩 쓰면서 여유롭게 살고 계십니다. 세 번째, 68세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국민연금을 25년 납부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 받습니다. 여기에 개인연금 30만 원, 월세 수입 40만 원, 총 190만 원입니다. 부인은 기초연금 33만 원 받습니다. 부부 합쳐서 한 달에 223만 원입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검소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50대나 60대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안하게 살고 계십니다. 실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할 것 5가지입니다. 첫째, 통장 잔액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얼마가 있는지 정확히 아십시오. 둘째, 한 달 가계부를 쓰십시오.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셋째,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확인하십시오.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계신 건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넷째, 실비보험을 확인하십시오. 없으면 지금 당장 가입하십시오. 다섯째, 저축계획을 세우십시오. 한 달에 얼마씩 모을 수 있는지 계산하십시오. 이번 달 안에 할 것 3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연금 상담을 받으십시오. 둘째, 은행에 가서 예금 이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어디가 이자가 높은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복지 혜택을 알아보십시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년 안에 준비할 것 5가지입니다. 첫째, 저축을 시작하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모으십시오. 둘째,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건강을 지키는 게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셋째, 집을 정리하십시오. 너무 큰 집에 사시면 작은 집으로 옮기십시오. 차액을 저축하십시오. 넷째, 부업을 찾아보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다섯째,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노후 계획을 공유하십시오. 자녀한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시작하면 5년 후가 달라집니다. 10년 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 3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려면 한 달에 260만 원 필요합니다. 부부는 35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둘째,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부업, 월세, 이자 수입,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셋째,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지금 시작하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모으십시오. 5년 후에는 600만 원이 됩니다. 10년 후에는 1200만 원이 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복리의 힘은 놀랍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10년 동안 모으면 원금만 1200만 원이지만 이자까지 합치면 13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통장을 확인하십시오. 이번 주에 연금 상담을 예약하십시오. 이번 달부터 가계부를 쓰십시오.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금액을 늘리는 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 30만 원으로 건강을 지키는 비법도 준비했습니다. 비싼 돈 들이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70대에도 할 수 있는 부업 10가지도 소개하겠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가장 궁금한 주제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에게 감사할 겁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이죠. 경기도에 사시는 박모 씨, 올해 65세입니다.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 7천만 원이 통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오전 10시쯤이었다고 합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검찰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단 5시간 만에 박 씨의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7천만 원 모두 사라졌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모 씨, 62세. 아들이 사업을 한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피부치인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도장을 찍었습니다. 1년 후 김 씨는 30년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망했고 2억 원의 빚이 김 씨에게 넘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60세 이상 노인 중 약 13만 명이 금융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루 평균 356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후 파산으로 가는 5가지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가족 보증, 부동산 투자, 의료비 폭탄, 그리고 외로움이 부르는 사기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예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함정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나는 안 당해. 나는 똑똑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박 씨도 그랬습니다.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런 걸 어떻게 믿어? 하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차례가 되니까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10시 박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서울중앙지검이라고 떴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박모 씨 되십니까? 검찰청 금융범죄수사과입니다. 귀하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억 원의 금융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포통장? 금융사기? 자기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저는 그런 거 만든 적 없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누군가 귀하의 신분증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이라는 말에 박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기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고? 검찰에서 전화했는데 거짓말일 리 없잖아요. 전화기 너머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귀하의 통장에 얼마가 있습니까? 그 돈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계좌니까요.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7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게 압류된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박 씨는 전화기 너머 남자의 말대로 움직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하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귀하의 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즉시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제가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7천만 원을 3번에 나눠서 이체했습니다. 첫 번째 2,500만 원, 두 번째 2,500만 원, 세 번째 2천만 원. 이체를 마치자 전화기 너머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3일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수사에 방해가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휴, 다행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검찰에서 전화로 이런 걸 처리하나? 박 씨는 급하게 가까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입니다. 당하신 겁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7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단 5시간 만에 증발한 겁니다. 박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저렇게 안 당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엄청나게 정교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나 사고 났어. 합의금 필요해. 이런 단순한 수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실제 검찰청 전화번호로 발신자를 조작합니다.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이 번갈아 가며 전화합니다. 심지어 화상통화로 가짜 신분증까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까지. 당신 아들 이름이 김철수 맞죠? 삼성전자 다니죠?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500억 원입니다. 하루 평균 17억 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65%가 50세 이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장년층은 권위에 약하다고. 검사, 경찰이라고 하면 일단 믿는 경향이 있다고. 또 휴대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젊은 사람들보다 서툴러서 발신자 조작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모은 돈을 지키려는 마음이 간절해서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찰이나 경찰은 절대 전화로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만약 전화가 온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대포 통장 만들어졌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 안전계좌로 이체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바로 끊으세요. 둘째, 발신자 표시를 믿지 마세요. 서울중앙지검, 금융감독원 이렇게 떠도 조작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전화번호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 의심스러우면 직접 확인하세요. 전화를 끊고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직접 전화해 보세요. 대표 번호는 112번입니다. 아까 그쪽에서 저한테 전화 왔나요? 물어보세요. 100% 그런 적 없다고 할 겁니다. 넷째, 가족에게 즉시 알리세요. 보이스피싱범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수사 방해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에게 물어보면 바로 들통나니까요.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무조건 가족에게 먼저 얘기하세요. 다섯째,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박 씨처럼 똑똑한 사람도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입니다. 전화 받으면서 은행 업무 보지 마세요. 일단 끊고 가족이나 경찰에게 물어보세요. 여섯째,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지금 당장 이체해야 한다. 오늘 안에 해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급하게 몰아붙이면 100% 사기입니다. 진짜 공무원은 그렇게 급하게 재촉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은행에서도 조심하세요. 요즘은 은행 직원도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화하면서 창구 가면 직원한테 뭐라고 말하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아들 결혼 자금이다. 차 사려고 한다 이렇게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기억하세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어디든 전화로 돈 이야기 안 합니다. 안전계좌 같은 건 세상에 없습니다. 전화 와서 돈 이야기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바로 끊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평생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박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7천만 원을 잃은 후 박 씨는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5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준비한 노후가 하루 만에 무너진 겁니다. 박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저 같은 사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세요. 무조건 의심하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더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바로 가족 보증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모 씨 62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35세, 이름은 김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철수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30세에 퇴사했습니다.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요. 처음에는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자본금은 7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 씨는 퇴직금에서 5천만 원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아들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안 도와주겠습니까? 카페는 1년 정도 잘 됐습니다. 철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 큰 사업을 해보려고요. 철수는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자본금이 2억 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놀랐습니다. 2억 원? 그건 너무 큰 돈 아니냐?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장사가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다 구해놨어요. 은행 대출 받으면 되는데 보증인이 필요해요. 김 씨는 망설였습니다. 2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못 믿으세요? 제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게요. 3년만 믿어주세요. 김 씨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매출도 나오고 아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째부터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운영자금이 좀 부족해요. 2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김 씨는 또 줬습니다. 석 달 후 또 3천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또 줬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아들한테 모두 7천만 원을 더 줬습니다. 이미 퇴직금의 대부분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모 씨님, 대출금 상환이 석 달째 연체됐습니다. 이번 달까지 갚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김 씨는 급하게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철수야, 대출금 안 갚았어? 은행에서 연락 왔어. 철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가게가 망했어요. 3개월 전에 문 닫았어요. 김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가게가 3개월 전에 망했다고? 그럼 그동안 석 달은 뭐 했던 거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다른 데서 돈 구해서 갚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철수는 울먹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억 원의 빚이 고스란히 김 씨에게 넘어왔습니다. 보증을 섰으니까요. 김 씨는 30년 살던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았지만 여전히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김 씨는 지금 작은 월세방에서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면서 남은 빚을 갚고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김 씨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장만 안 찍었어도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들도 아버지한테 얼굴을 못 듭니다. 명절에도 안 옵니다. 가족이 무너진 겁니다. 김 씨의 이야기가 특별한 케이스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 50세 이상 보증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15만 명입니다. 이 중 70%가 가족 보증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가족이니까요. 자식이, 형제가, 남편이, 아내가 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나를 못 믿어? 이런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또 이번 한 번만 곧 갚을게 이런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통계를 보면 가족 보증으로 빌린 돈을 제때 갚는 비율은 30%도 안 됩니다. 70%는 결국 보증인이 갚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 관계가 망가집니다. 돈도 잃고 가족도 잃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가 가장 위험하다고. 왜냐하면 법적 장치가 약하고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이라고. 남한테는 계약서 쓰자, 담보 잡자 이렇게 말하는데 가족한테는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가족이든 아니든 예외는 없습니다. 보증은 내가 그 돈을 갚을 각오로 서는 겁니다. 내가 그 돈을 낼 수 있나요? 없으면 절대 서지 마세요. 둘째, 돈을 빌려줄 때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각오로 주세요. 3개월 후에 갚을게, 이자 쳐서 갚을게 이런 말 믿지 마세요. 아예 그냥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돈 없어도 내 생활이 괜찮나요? 그럴 때만 주세요. 셋째,